중동의 북한이라는 별명을 가진 나라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죽으면 아들이 권력을 물려받고 정부 욕을 했다간 온 가족이 끌려가고 감옥에 한번 들어가면 산채로 나오는 법이 없는 나라. 북한 얘기 아닙니다. 시리아 얘기예요. 우리가 북한 보면서 늘 생각하잖아요. 저런 나라가 과연 무너질 수 있을까? 그런데 시리아에서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53년짜리 독재 왕조가 무너지는 데 걸린 시간 고작 11일, 설 연휴보다 짧은 시간에 독재가 통째로 날아간 겁니다. 근데 진짜 소름 돋는 건 따로 있어요. 이 독재자 원래 피 보기 싫어서 안과를 택한 의사 출신이었거든요. 그런 사람이 자기 국민한테 독가스를 뿌렸습니다. 대체 이 나라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 이야기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시작점을 좀 알아야 합니다. 시리아라는 나라가 원래 어떤 곳이었는지부터 짚어볼게요. 많은 분들이 시리아 하면 전쟁, 난민, 폐허 이런 이미지를 떠올리시잖아요. 뉴스에 나오는 건 잿더미뿐이니까. 그런데 내전이 터지기 전 시리아는 사실 꽤 괜찮은 나라였습니다. 2010년 기준 시리아의 1인당 국민소득이 약 4,000달러였어요. 지금 기준으로 보면 큰 돈은 아닌 것 같지만 중동에서 자급자족이 가능했던 몇 안 되는 나라 중 하나였거든요. 땅이 비옥해서 농사가 잘 되고 석유도 좀 나오고 고대 로마 시절부터 문명의 교차로로 번영했던 곳이에요. 수도 다마스쿠스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 사람이 살아온 도시 중 하나로 꼽힐 정도입니다. 로마 제국 때부터 페르시아 제국까지 누구나 탐냈던 땅이에요. 그런데 이 괜찮았던 나라가 어쩌다 1인당 소득 약 670달러짜리 폐허가 됐을까요? 13년 내전 동안 경제 규모의 84%가 허공으로 사라졌습니다. 84%요. 돈으로 환산하면 약 8천억 달러. 우리 돈으로 1,000조 원이 넘는 돈이 증발한 겁니다. 4,000달러짜리 나라가 670달러짜리 나라가 됐으니 국민소득이 6분의 1 토막이 난 거예요. 도대체 어쩌다 이 지경이 된 건지 그 씨앗부터 한번 캐보겠습니다. 1970년 하페즈 아라사드라는 공군 사령관이 쿠데타로 시리아의 권력을 잡습니다. 이듬해 대통령이 되고 이때부터 시리아는 사실상 한 집안의 나라가 돼요. 하페즈는 보통 독재자가 아니었습니다. 자기 권력을 지키기 위해 나라의 구석구석에 비밀 경찰을 심었어요. 시리아의 비밀 정보기관, 아랍어로 무하바라트라고 하는데 이 조직이 전국을 거미줄처럼 감시했거든요. 이웃끼리 서로를 감시하고 가족 앞에서도 정치 이야기를 못하는 사회를 만들어놨습니다. 시리아 사람들 사이에는 이런 속담이 있었다고 해요. 아랍의 모든 벽에는 귀가 있다. 누가 어디서 듣고 있을지 모르니까 입을 다물라는 뜻이죠. 이게 단순한 속담이 아니라 실제 일상이었습니다. 아버지 앞에서도 정부 욕을 못하는 나라, 그게 아사드의 시리아였어요. 그리고 하페즈는 조직도 철저하게 만들어놨습니다. 시리아의 바트당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었냐면 조직부, 선전부, 청년사업부 같은 부서가 북한의 노동당 구조와 거의 판박이었어요. 이게 우연이 아닙니다. 하페즈가 북한의 김일성을 대단히 존경했고 김일성의 통치 시스템을 상당 부분 본떴다는 분석이 있어요. 바트당의 한 고위 간부는 나중에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당신네 당기든 바트당이든 둘 다 결국 소련 공산당에서 베낀 거야. 그러니 똑같은 거지. 하페즈에게 고민이 하나 있었어요. 후계자 문제였습니다. 장남 바셀을 후계자로 키우고 있었는데 이 바셀이란 인물이 군에서도 승승장구하고 카리스마도 있어서 후계 구도가 탄탄했거든요. 그런데 1994년 1월 어느 이른 아침에 바셀이 다마스쿠스 공항으로 차를 몰다가 교통사고로 즉사합니다. 마세라티를 과속으로 몰다가 로터리에서 충돌한 거예요. 안전벨트도 안 맨 상태였습니다. 31살이었어요. 갑자기 후계 구도에 큰 구멍이 뚫린 거죠. 그때 둘째 아들 바샤르는 어디에 있었느냐? 영국 런던에서 안과 수련을 받고 있었습니다. 의사였어요, 이 사람이. 그것도 하필 안과. 나중에 여러 매체에서 피를 보기 싫어서 안과를 택한 사람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원래는 정치와는 거리가 먼 인물이었습니다. 런던에서 영국 여성 아스마를 만나 연애도 하고 NBA 농구 경기도 즐기는 어떻게 보면 평범한 유학생이었어요. 바샤르의 런던 시절 지도교수가 나중에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그를 말렸다. 좋은 의사인데 정치하면 안 될 것 같다고. 이 말이 얼마나 예언적이었는지 그건 나중에 밝혀지게 됩니다. 형이 죽자 바샤르는 런던 생활을 접고 시리아로 돌아옵니다. 급하게 군사 교육을 받고 아버지 밑에서 후계자 수업을 시작하죠. 그리고 2000년 6월 하페즈가 레바논 총리와 통화하던 중 갑자기 쓰러져 심장마비로 사망합니다. 69이었어요. 여기서 한 가지 우연의 일치가 있는데 하페즈 아라사드의 사인이 심장마비입니다. 그가 그토록 존경했던 북한의 김일성도 1994년 심장마비로 사망했어요.
존경하던 인물과 같은 병으로 세상을 떠난 거죠. 바샤르는 34살에 대통령이 됩니다. 시리아 의회는 대통령 출마 연령을 40에서 34으로 낮추는 법안을 급히 통과시켰어요. 한 사람을 위해 헌법을 고친 겁니다. 국민투표에서 찬성률 97%, 반대표를 던지면 어떻게 될지 뻔하니까 사실상 형식에 불과했죠. 여기서 재미있는 건 바샤르가 대통령이 됐을 때 시리아 국민들이 실은 기대를 했다는 거예요. 영국에서 공부했고 의사 출신이고 인터넷에도 관심이 많다고 알려져 있었으니까 이 사람은 아버지와 다를 거야, 개혁을 할 거야 라는 희망이 있었죠. 실제로 취임 초기에는 정치범을 일부 석방하고 민간은행 설립을 허용하고 주식시장도 만들어요. 다마스쿠스의 보험이라고 불렸던 짧은 개방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오래가지 못합니다. 체제 내부의 기득권 세력이 발을 걸었어요. 수십 년간 독재 체제에서 이득을 본 사람들이 이러다 우리가 망한다면서 저항한 겁니다. 바샤르 본인도 수차례 암살 위협을 느꼈다고 해요. 개혁을 하려니 자기 목숨이 위험해지는 거예요. 결국 그는 선택을 합니다. 아버지보다 더 강한 공포 정치로 선회한 거죠. 유약했던 안과 의사가 아버지보다 더 무서운 독재자로 변해간 겁니다. 그리고 2011년 역사의 물줄기를 바꿀 사건이 터집니다. 중동 전역에 아랍의 봄이라는 민주화 바람이 불던 시절이었어요. 튀니지에서 한 청년이 분신 자살한 것을 계기로 시민 봉기가 일어났고 이 불길이 이집트, 리비아, 예멘으로 번졌습니다. 독재자들이 하나씩 무너지고 있었어요. 시리아 남부 다라라는 도시에서 10대 소년 몇 명이 학교 벽에 낙서를 합니다. 의사여, 당신 차례다. 아사드가 안과 의사 출신이니까 다른 아랍 독재자들이 쓰러지는 걸 보고 다음은 당신이다 라는 뜻이었죠. 13살, 14살짜리 아이들의 장난 같은 행동이었습니다. 아이들이 정치적 의미를 깊이 이해하고 쓴 건 아닐 거예요. TV에서 보고 따라 쓴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비밀경찰은 이걸 넘기지 않았어요. 아이들이 끌려갑니다. 그리고 고문을 당합니다. 대표적인 희생자가 함자 알카티브라는 13살 소년인데 이 아이가 구금 중에 끔찍한 고문 끝에 사망합니다. 시신이 가족에게 돌아왔을 때 차마 말로 옮기기 어려운 상태였다고 해요. 13살짜리 아이한테 그런 짓을 한 겁니다. 이 소식이 알려지자 시리아 전역에서 분노가 폭발합니다. 처음에는 아사드 정권도 방송에 내보내지 않았어요. 완전히 차단하려 했죠. 그런데 사람들 손에 스마트폰이 있었습니다. 현장 영상이 인터넷에 올라가기 시작하고 그걸 외국 언론이 보도하면서 더 이상 막을 수가 없었어요. 시민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뭔 짓을 한 거냐. 처음에는 총을 든 게 아니라 목소리를 높인 겁니다. 평화 시위였어요. 그런데 바샤르 아사드가 뭘 했느냐? 발포 명령을 내립니다. 비무장 시민들에게 총을 쏘라고 한 거예요. 시위대에 실탄 사격을 가한 겁니다. 이 순간이 결정적이었습니다. 군인들 사이에서 동요가 시작돼요. 내가 지금 우리 형제자매한테 총을 쏴야 하나. 생각해보세요. 군복을 입었지만 총구 너머에 있는 건 자기 이웃이고 자기 마을 사람들이잖아요. 이런 회의감이 변경 안에서 퍼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던 중 리아드 아라사드라는 공군 대령이 공개적으로 선언합니다. 나는 더 이상 내 동포에게 총을 겨눌 수 없다. 그리고 탈영해서 튀르키예로 넘어갑니다. 대령급 장교가 탈영했다는 소식이 퍼지자 다른 군인들도 줄줄이 탈영을 시작해요. 대령님도 나갔는데 나라고 못 나가겠나. 불과 4개월 만에 이 탈영 병사들이 모여서 자유시리아군이라는 반군 조직을 만들어냅니다. 여기서 핵심적인 포인트가 있어요. 이 반군이 어제까지 장사하던 민간인들이 총을 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어제까지 정부군이었던 직업 군인들이 돌아서서 반군이 된 거예요. 전투 훈련을 받고 무기 다루는 법을 아는 사람들이 체제를 등진 거죠. 그래서 전투가 가능했던 겁니다. 그렇게 시리아 내전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처음에는 반군이 기세등등했어요. 한때 시리아 영토의 상당 부분을 장악합니다. 정부군 내부에서 계속 이탈자가 나오고 민심도 반군 편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반전이 옵니다. 2015년 9월 러시아가 시리아에 전투기를 보냅니다. 아사드를 돕겠다고 직접 군사 개입을 한 거예요. 반군은 대공무기가 변변치 않았거든요. 하늘에서 폭탄이 쏟아지는데 막을 방법이 없었습니다. 러시아 전투기가 머리 위에서 폭격을 퍼부으니 속수무책으로 밀리기 시작해요. 여기에 이란과 레바논의 무장 조직 헤즈볼라까지 아사드 편에서 참전합니다. 헤즈볼라는 전투 경험이 풍부한 정예 병력이었거든요. 이들이 시리아 내 주요 거점에서 반군과 직접 교전하면서 전세가 완전히 뒤집어집니다. 반군은 북서쪽 이들립 지역으로 밀려납니다. 시리아 전체 지도를 놓고 보면 아주 작은 구석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시리아 내전은 사실상 아사드의 승리로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2020년 무렵 정전 합의가 이루어지면서 소강 상태에 들어갔고 국제사회의 관심도 점점 사그라들었어요.
그런데 반군이 그 좁은 이들립에서 뭘 했느냐? 이게 이 이야기의 반전입니다. 반군의 주축인 하야트 타흐리르 알샴, 줄여서 HTS라는 조직이 이들립에서 사실상 정부 역할을 시작합니다. 학교를 운영하고 세금을 거두고 도로를 정비하고 행정 서비스를 제공했어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알케다나 IS 같은 극단주의 세력을 내부에서 축출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외부에서 지원을 받으려면 우리는 테러 조직이 아니다 라는 걸 증명해야 했거든요. 알케다가 있으면 국제사회의 어떤 나라도 지원해주지 않잖아요. 그래서 과거의 과격함을 버리고 온건한 이슬람 통치를 표방하기 시작합니다. 이들립에서 여성의 교육도 허용했고 탈레반과는 다르다는 걸 보여주려 했어요. 이 소식이 시리아 안팎으로 퍼지면서 민심이 조금씩 변합니다. 저 반군이 차라리 아사드보다 다 낫네 라는 인식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반군은 기다렸습니다. 때가 올 때까지 인내심을 갖고 조용히 힘을 키운 겁니다. 그 때가 2024년에 옵니다. 세계 정세가 한꺼번에 아사드에게 불리하게 돌아갔어요. 비유를 하자면 아사드를 떠받치고 있던 의자의 다리 3개가 동시에 부러진 겁니다. 첫 번째 다리, 러시아입니다. 2022년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는 전쟁의 수렁에 깊이 빠져 있었어요. 시리아에 전투기를 보낼 여력이 없습니다. 자기네 전쟁터에서도 병력이 부족해서 북한에서까지 병사를 데려오는 판이었으니까요. 한마디로 내 코가 석자인 상황이었습니다. 두 번째 다리, 이란입니다. 이란은 2023년부터 이스라엘과 긴장이 극도로 높아졌어요. 가자 전쟁을 계기로 이스라엘과 직접 미사일을 주고받는 데까지 갔고 국내적으로도 경제 제재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시리아를 도울 여유가 없었죠. 세 번째 다리, 헤즈볼라입니다. 레바논의 무장 조직, 헤즈볼라는 시리아 내전에서 아사드의 가장 든든한 지상군 역할을 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치명적인 타격을 입습니다. 지도부가 차례로 제거되고 전투력이 크게 약화됐어요. 자기 살기도 버거운 판에 시리아를 도울 처지가 아니었던 겁니다. 반군은 이 순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2024년 11월 27일 대규모 공세를 시작합니다. 이 날짜가 의미심장한데요. 바로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사이에 휴전이 발효된 그날이에요. 헤즈볼라가 더 이상 시리아에 전투병을 보낼 수 없게 된 바로 그 순간을 택한 겁니다. 우연이 아닙니다. 치밀하게 계산된 타이밍이었어요. 반군이 먼저 향한 곳은 알레포였습니다. 시리아 제2의 도시예요. 공세를 시작한 지 사흘 만에 알레포 대부분을 장악합니다. 놀라운 속도였어요. 왜 이렇게 빨랐을까요? 정부군이 텅 비어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났는데 우리 군대가 없는 거예요. 반군이 조심조심 전진해보니까 정부군 장군들이 이미 도망가고 없어요. 장군이 도망갔으니 병사들은 어떻게 됐겠습니까? 장군도 뒷마당에 내가 왜 여기서 죽어? 하면서 총을 내려놓고 달아난 거예요. 처음 알레포에 들어갈 때는 약간의 교전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 도시부터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져요. 하마, 홈스 도시 하나하나를 지나가는데 총 한 발 안 쏘고 그냥 입성한 겁니다. 정부군이 싸울 의지 자체가 없었어요. 문 열고 들어가면 이미 비어 있는 거죠. 왜 싸울 의지가 없었을까요? 일반 정부군 병사의 월급이 한국 돈으로 고작 5만 원 정도였다고 합니다. 배급 때는 식사라는 게 빵 한 조각과 타인이라고 하는 참깨 페이스트가 전부였고요. 하루 세 끼도 아니에요. 이 정도 대우를 받으면서 목숨을 걸고 싸울 이유가 있겠습니까? 게다가 총구 너머에 있는 건 자기 가족, 자기 이웃이니까요. 결국 11일 만인 2024년 12월 8일 새벽 반군이 수도 다마스쿠스에 입성합니다. 바샤르 아라사드는 그 직전에 러시아 군용기를 타고 모스크바로 탈출했어요. 새벽에 공항으로 가서 비행기에 올라탄 겁니다. 53년간 시리아를 지배한 아사드 왕조가 고작 10하루 만에 종말을 맞았습니다. 이 장면을 잘 생각해 보세요. 아사드가 비행기에 올라탄 그 순간 조금만 늦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2011년 리비아의 카다피를 기억하시죠? 도망치다가 하수구에 숨어있다 반군에 잡혔어요. 그리고 군중에게 끌려가 처참한 최후를 맞았습니다. 아사드는 그 운명을 겨우 피한 거예요. 러시아라는 도피처가 있었으니까 가능했던 거지. 없었으면 카다피와 같은 길을 갔을 겁니다. 아사드는 지금 모스크바에서 가족과 함께 지내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국민을 학살한 독재자가 처벌 대신 망명지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이게 과연 정의로운 결말인지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품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 정권 아래서 시리아 국민들은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정권이 무너진 뒤 드러난 진실은 정말 충격적입니다. 다마스쿠스 북쪽에 세드나야라는 군사 교도소가 있었습니다. 국제인권단체 앰네스티 인터내셔널이 이곳에 붙인 별명이 인간 도살장이에요. 도살장.
가축이 아니라 사람을 잡는 곳이라는 뜻이죠. 이 이름만 들어도 어떤 곳인지 감이 오시잖아요. 아사드 정권에 반대하는 사람, 아니 반대한다는 의심만 받아도 이곳에 끌려왔습니다. 구체적인 행위가 아니라 그냥 생각이 다른 것 같다는 이유만으로도 잡혀 들어간 거예요. 이 감옥의 가장 무서운 점은 한번 들어가면 거의 나올 수 없다라는 거였습니다. 시리아 인권단체들은 내전 기간 동안 이곳에서 약 3만 명이 사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어요. 감옥을 전담한 한 시리아 공무원의 증언이 아사드 정권 붕괴 후 공개됐는데 이 내용이 소름 끼칩니다. 매주 2번 대형 트럭 세대 분량의 시신이 매장지로 도착했다는 겁니다. 한 번에 300구에서 600구, 매주 2번이에요. 이 공무원은 그 시신들을 계속 묻는 일만 했다고 해요. 이 증언에서 가장 가슴 아픈 대목이 있습니다. 고문당한 흔적이 뚜렷한 엄마와 아기의 시신이 함께 실려올 때가 있었대요. 이 공무원이 상부에 이들만 따로 좀 묻어줄 수 없겠냐고 건의했더니 돌아온 답은 닥치고 다 같이 밀어 넣어라 였다고 합니다. 2024년 12월 아사드 정권이 무너진 후 반군이 세드나야의 문을 열었을 때 세계는 경악합니다. 지하 감옥에서 감옥 안에서 태어나 바깥 세상을 한 번도 본 적 없는 아이들이 발견된 겁니다. 엄마가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에서 아이를 낳고 그 아이가 지하에서 자란 거예요. 태어나서 단 한 번도 햇빛을 보지 못한 아이들이었습니다. 이게 21세기에 일어난 일이에요. 시리아 전역에서 집단 매장지가 발견되기 시작했습니다. 아사드 정권 붕괴 이후 확인된 학살 매장지만 적어도 70곳 이상, 아직 다 파헤쳐지지도 않았습니다. 얼마나 더 나올지 아무도 모릅니다. 여기서 또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할 사건이 있어요. 2013년 8월에 일어난 일입니다. 다마스쿠스 외곽의 고타 지역에 시리아 정부군이 사린가스를 살포합니다. 사린가스, 이게 뭐냐면 신경작용제예요. 아주 미량만 흡입해도 몸 전체의 신경 전달을 마비시켜서 질식사하게 만드는 그야말로 악마의 무기입니다. 전쟁 중에도 국제법으로 사용이 철저히 금지된 무기인데 이걸 자국민에게 쏜 겁니다. 이 공격으로 약 1,400명이 사망합니다. 여성과 어린이 포함해서요. 안과의사 출신이 자기 국민한테 독가스를 쓴 겁니다. 피를 보기 싫어서 안과를 선택했다는 그 사람이요. 사람이 이렇게까지 변할 수 있다는 게 권력이라는 게 사람을 얼마나 바꿔놓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참상 속에서 시리아 난민 문제는 세계적인 인도주의 위기가 됩니다. UN 추정으로 해외로 탈출한 난민만 630만 명, 국내에서 삶의 터전을 잃은 실향민까지 합하면 1,300만 명이 넘어요. 시리아 전체 인구가 2천만 명 남짓이었으니까 인구의 절반 이상이 쫓겨나거나 떠돌아다니게 된 겁니다. 튀르키예에만 시리아 난민 500만 명 가까이가 살았고 독일에도 100만 명이 넘었어요. 대전광역시 인구가 약 150만 명이니까 튀르키예에 있는 시리아 난민 수가 대전시 3개를 합친 것과 맞먹는 규모입니다. 이 숫자를 좀 실감해 보시면 그 규모가 얼마나 엄청난지 느껴지실 거예요. 2015년 9월 한 장의 사진이 전 세계를 뒤흔듭니다. 터키 보드룸 해변에서 3살짜리 앨런 쿠르디라는 시리아 난민 아이가 파도에 밀려와 엎드려 있는 사진이었어요. 빨간 티셔츠에 파란 반바지를 입은 꼬마가 마치 잠든 것처럼 보였지만 이미 숨진 상태였습니다. 가족과 함께 유럽으로 가는 배를 탔다가 전복된 거예요. 이 사진 한 장이 유럽의 난민 정책을 바꿉니다. 그때까지 국경을 걸어 잠그고 있던 유럽 국가들이 문을 열기 시작했어요. 100마디 말보다 한 장의 사진이 세상을 움직인 겁니다. 그만큼 충격적이었다는 거죠. 이제 좀 더 넓은 시각에서 이 사태를 바라볼게요. 시리아의 붕괴가 왜 우리한테도 의미 있는 이야기인지. 시리아와 한국은 오랫동안 수교 관계가 없었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시리아가 북한에 가장 가까운 우방 중 하나였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가까웠냐면 시리아 수도 다마스쿠스 한복판에 김일성 거리라는 도로가 있었고 2015년에는 그 거리에 김일성 공원까지 조성됐어요. 약 9,000제곱미터 축구장보다 더 큰 규모의 공원을 외국 지도자 이름으로 만든 겁니다. 그것도 자기 수도 한복판에. 우리가 서울 명동에 다른 나라 독재자 이름을 딴 공원을 만든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해가 되시나요? 아버지 하페즈가 김일성을 깊이 존경했고 아들 바샤르도 이 관계를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내전이 터진 뒤에는 더 끈끈해졌어요. 무기가 필요했거든요. 국제사회의 제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무기를 팔아줄 나라가 별로 없었는데 북한은 그중 하나였습니다. 바샤르와 김정은 사이에 편지도 수시로 오갔다고 해요. 그런데 아사드 정권이 무너지자 판이 완전히 뒤집어집니다. 과도 정부가 들어서고 한국 정부가 재빨리 움직입니다. 2025년 4월 10일 한국과 시리아가 공식 수교를 맺어요. 조태열 외교장관이 한국 외교장관으로서는 사상 처음으로 시리아 다마스쿠스를 방문합니다.
이로써 한국은 북한을 제외한 UN 191개의 회원국 전부와 외교 관계를 갖게 됐습니다. 북한의 혈맹이었던 시리아가 한국의 마지막 미수교국에서 194번째 수교국이 된 거예요. 독재가 무너지니까 이런 변화가 온 겁니다. 이건 단순한 외교 뉴스가 아니라 독재 체제의 붕괴가 가져오는 지정학적 변화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에요. 다시 핵심 질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53년 독재가 어떻게 11일 만에 무너질 수 있었을까요?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첫째, 내부가 이미 골물대로 골마 있었습니다. 정부군 병사들은 푼돈을 받으며 자기 동포에게 총을 쏘는데 지쳐 있었고 장교들부터 도망갈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는 건물인데 속은 완전히 삭아서 손만 대면 무너지는 상태였던 겁니다. 둘째, 외부 지원이 동시에 끊겼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 이라는 이스라엘과의 대치에 헤즈볼라는 자체 생존 문제에 발이 묶였어요. 모든 악조건이 한꺼번에 몰려온 아사드에게는 최악의 타이밍이었습니다. 셋째, 반군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이들립에서 조용히 힘을 키우면서 극단주의를 내부에서 정리하고 행정 능력을 쌓고 민심을 얻었어요. 무작정 돌격한 게 아니라 수년을 기다린 끝에 정확한 순간에 움직인 겁니다. 넷째, 국민이 이미 등을 돌린 상태였습니다. 아이의 낙서에 고문으로 대응하고 살인가스를 뿌리고 감옥에서 3만 명을 죽인 정권을 목숨 걸고 지킬 사람은 결국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 네 가지가 맞물려서 반세기 독재가 열하루 만에 먼지처럼 흩어진 겁니다. 53년이라는 시간은 무너지기까지의 시간이 아니라 무너질 조건이 쌓이는 시간이었던 셈이죠. 시리아의 이야기가 끝난 게 아닙니다. 사실은 이제부터가 더 어려운 길이에요. 과도 정부가 출범했지만 종파 갈등, 쿠르드족 자치 문제, 이스라엘의 군사적 개입, 그리고 약 300조 원으로 추정되는 재건 비용까지 산적한 과제가 쌓여 있습니다. 시리아 과도 정부는 한국 기업들의 재건 참여도 공식적으로 요청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건 있습니다. 독재는 영원하지 않다는 겁니다. 53년이나 버텼어도 국민의 분노와 세계 정세의 변화 앞에서는 열하루도 못 버텼으니까요.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게 아니라 무너질 조건이 쌓이고 쌓이다가 어느 순간 한꺼번에 와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역사가 반복적으로 보여주는 패턴입니다. 세드나야 감옥에서 태어나 햇빛을 처음 본 아이들은 지금 어떤 세상을 살고 있을까요? 그 아이들이 자유롭게 뛰어노는 시리아가 정말 올 수 있을까요? 아직은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학교 벽에 의사여, 당신 차례다 라고 낙서했던 소년들의 용기가 헛되지는 않았다는 것. 13년이라는 긴 세월이 걸렸지만 결국 그 낙서가 맞았다는 것. 그건 분명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